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행동 기능, 기능 중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동 중재를 볼 때 큰 맥락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본 거거든요. 첫 번째가 아마 수동 행동, 작동 행동, 행동을 볼 때, 그리고 장애, 장애의 특성이나 안 그러면 행동의 어떠한 행동인지,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정서가 수반되는 기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정확한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행동에 대한 중재가 가능합니다.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중재를 하면요,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고 단기적으로는 성공해 보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행동은 실패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기능과 행동 기능 평가라는 내용에서 행동의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파악하다 보면은 수동 행동인지 작동 행동인지 아니면 이걸 특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분인지 때로는 신체적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접 평가, 직접 평가, 때로는 기능 분석을 통해서도 이걸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제적으로는 직접 평가, 간접 평가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 행동 기능 평가 방법에는 검증된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직접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잘 선택해서 간접 평가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직접 평가를 해야 상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대체 행동, 안 그러면 선행 사건 중재, 배경 사건 중재, 후속 결과에 대한 중재, 이런 이제 계획들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기능에 따른 행동 중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능에 따른 행동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기능적인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했어요. 장애의 특성, 그리고 기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큰 맥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기능에 따른 행동 중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행동 중재를 할 때 목표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다, 예전에 문제 행동이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목표가 뭘까요? 바람직한 행동? 문제 행동 안 하는 것? 약간 이렇게 접근하면요, 행동 중재를 정말 어렵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동 중재에서의 목표는요, 완전한 속어, 이게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든지 문제 행동을 아예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은 행동 중재가 어려워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중재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행동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변화 혹은 중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 행동, 상대적 도전적 행동, 상대적 문제 행동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행동 중재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 덜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도전적 행동, 문제 행동의 행동 중재는 도전적 행동이 바람직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 행동을 통해서나 이게 대체 행동의 형태에 따라서 완전 바람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행동을 일정 기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40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폐성장애에 자기 혼잣말이나 자기 자극적인 소리를 한다고 해볼게요. 한 30분 정도는 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학생한테 다음에 이제 중재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르지 않기,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아있고 소리 지르지 않기,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되면은 소리를 한 번 지를 때마다 우리의 목표는 너무 과도한 목표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지, 한 번 지를 때마다 조용히 해야지. 왜 그럴까요? 소리 지르지 않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소리를 한 번도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동안 지른 이 학생이 과연 그런 한 번 한 번에 일어나는 그 한 번의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고 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겠지만은 저는 아마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30분 동안 소리 지른다고 하면은 짧게는 25분, 20분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정말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규칙을 적용하고 나서 29분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한 29분, 25분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23분, 20분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완전히 제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총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줄여나갈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 또한 이전보다는 주변에 방해가 좀 덜 되고, 그리고 이 학생이 그냥 뭐 다른 학생하고 어울리거나 나와서 지역사회에 성인이 돼서 어울릴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없진 않지만은 그 정도만 되면은 이거는 도전적 행동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 중재에 대한 목표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행동 중재의 4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기능 중심 접근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형태가 아니에요. 형태가 아닙니다. 뭐 소리 지르는데 행동 중재 어떻게 해요? 이거 없어요. 소리 지르는데 여러 가지 학생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고 기능 평가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중재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중재 전략에 대한 소개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속어가 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대체 행동을 해줘야 돼요. 관심 받고 싶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내 좋아하는 거 얻고 싶어. 탱겨버리죠. 그리고 나는 자기 자극적인 행동을 계속 해야 돼. 자기 놀이 이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보고 어떻게 해라 말이야. 나도 그걸 해야지. 하지만 이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 그것보다는 그 행동에 대한 속어가 있다면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알려주는 대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어만 하면은 벌적인 방법을 써서 속어는 다른 개념이지만 아무튼 행동을 줄이는 데만 목표로 하면요.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기고 여기에 플러스 벌적인 방법을 해버리면요. 일정 기간 무서워서 안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대체 행동이 없을 때 이게 다른 방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거 기능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더 심한 도전적 행동이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기 싫어라는 하나의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적 행동은 저는 또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 행동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어가 발달하면 행동은 변할 수 있다. 당연히 언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나 어디가 아픈데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하다 보니까 내 몸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지? 하기 싫어서 그런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가?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 중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가 꼭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형태적인 언어를 가진 야, 여, 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않더라도요.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 같이 병행이 되면은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스 부분도 있고 방금 FCT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을 보다 활성화시키면은 행동의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행동과 정서적인 요소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행동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적 언어, 때로는 심리, 정서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단순 행동으로 볼 것도 이런 정서적인 부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혼자서 연계가 필요한 중재인데도 혼자서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학생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른 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만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그 학교에서만 잘해봐, 집에서만 잘해봐, 실호실에서만 잘해봐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요. 특정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만 중재가 되고요. 일반화되지 않고 전체적인 행동은 오히려 더 불규칙적으로 돼가지고 언젠가는 잘하던 곳에서도 힘듦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 협조를 통해서 또 지지가 필요하고요. 분명히 힘들어요. 도전적 행동이 많이 일어날 때는 주변 사람들, 학생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때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지지를 해주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조금 힘들어할 때도 같이 해보자 하면서 그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행동 중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나 누군가의 개인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능에 따른 중재라고 했잖아요. 사전 사후 전략이 있습니다. 사전 전략은 뭐냐? 아까 EA, BC 있었죠? 생태학적인 모델, 기능적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사건, 선행사건을 중재하는 것은 사전 전략, 그리고 행동이 있은 이후 결과를 중재하는 것은 후속 전략, 사후 전략, 후속 결과 전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행동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각각 중재가 있어요. 최근에 이걸 중시 여긴다라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도전적 행동은 대체 행동, 대안 행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뭔가 획득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지 후속 사건에 대한 중재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행동의 기능이 무엇이든 관심이든 회피든 강화물 습득이든 여러 가지 요소일 때도 이 방법은 어디에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정 개별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재를 갈 때 복지기관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처음 보는 게 뭐냐면요. 환경을 봅니다. 여기서 환경을 변화시켰는데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학생에 대해서 엄청난 중재, 때로는 중재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힘듦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환경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바뀔 수 있으면은 1차적인 고려는 뭘까요? 개별 중재 이전에도 보편적 중재를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최근에 이거는 환경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해볼 건지에 대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보편적인 중재는요, 이 티치가 있어요. 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티치의 핵심 구성 요소는 자, 4가지가 있고, 제가 이전에 한번 티치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후에 제가 티치에 대해 자세하게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보편적 중재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티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조직화는 큰 의미에서 내가 이 교실에 갔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고요. 시각적 스케줄. 그럼 나 들어왔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뭘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부분입니다. 약간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학업 체계가 뭐냐? 그래, 내가 해야 되는 학업 공간에 앉았어.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학생이 원활하게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제에 대한 구성입니다. 시각적 구조화는 무엇이냐? 내가 하고 있는 과제가 어떻게 구조화를 해주면은 잘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아닌 그런 걸로 잘 구성된 학습, 교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괄적으로 되었을 때 학교에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어디에 갔을 때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꼭 한번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큰 의미에서 자, 물리적 구조 이런 부분들 각각의 구조화를 잘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학교에 가면은 예전에 아이들이 있으면 미용실 가면 있는 거 있거든요. 이 책상에다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가림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랍장을 가지고 공간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기 공간, 놀이 공간 이런 공간적인 구성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보면은 우리가 꼭 수업을 한다, 교실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큰 틀을 좀 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이 공간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놀이하는 공간도 있고 다른 공간도 있어요. 그걸 스스로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앉을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시각적 자료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시각적 스케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타임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개별적인 거, 전체 시간표가 아니라 개별적인 활동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현장에 따라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학업 체계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학업, 학습 구역, 그리고 완료 바구니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완료하면 이렇게 넘긴다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학업 체계에 대해서 루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각적 안내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넘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부분들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또 끼우게 되면요. 이것도 하나의 해야 되는 하나의 우리가 루틴으로 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더 안정감도 있거든요. 그냥 있는 것보다 이 하나하나가 그냥 구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성에 따라서 구성된 거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 보이는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꼭 자폐 스펙트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발달 지체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일단 도움이 되고, 이러한 학습 공간과 그리고 사회성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활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동 중지할 때도 많이 쓰는 이각 해줄게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 시각적 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개발을 하면은 원활한 이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 촉구를 활용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구글에 들어가서 티치에 대해서 치시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은 누구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저는 어떻게 할까? 이런 참고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원활해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원활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가져왔고요. 멘더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FCT나 안 그러면 팩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요구하기,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시면 좋다라는 거고, 행동 계약, 제가 이전에 자료에도 행동 계약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 있고, 지연된 강화를 이해하고,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행동 계약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학교나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통합학급 있잖아요. 학교에 갔을 때. 그럴 때는 행동 계약이, 그럴 때는 행동 계약을 좀 활용하면은, 항상 내가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게 중재의 효과를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후 전략, 후속 결과 전략을 이야기할 때 이 차별 강화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한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중재한다는 거는요, 보편적 중재가 이루어진 이후 안 그러면 이거의 효과를 못 보거나 안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라도 행동을 조금 더 우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이런 개별 중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별 중재에 들어가게 되면은 행동 중재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동 중재 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정확한 데이터와 행동의 경향,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변동성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기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전략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기능일 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의 관심 시간 계획, 이후에 이전 자료에도 간단하게 나온 건 있는데 새로 제가 업데이트해서 조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비유관 강화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심을 줄 수 있는 요소죠. 히어로 게임. 내가 뭔가 잘하면 주변에서 뭔가 하도록, 안 그러면 재촉할 수도 있고, 이 히어로 게임은 우리가 종속적 집단 강화인데, 때로는 히어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너 때문에 안 되잖아 하는 책임의 전가가 되기도 해요. 근데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좋아하는 활동, 관심을 줄 수 없을 때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리 강화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피가 기능일 때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기보다는 뭔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해피가 덜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아이한테 맞는 건지 학생에게 맞는 건지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어디에 가면 불안하고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체계적인 둔감법도 있겠지만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불안도가 낮아지고 덜 해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행동의 모멘텀과 과제 분산을 사용한다는 건데 고확률 요구 연속을 통해 가지고 뭐가 싫어하는 게 있을 때는요, 이전에 잘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싫어하는 활동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후에 나올 프리맥의 원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고확률 행동, 저확률 행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고확률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저확률 행동에 대한 모멘텀을 올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확률 요구 연속이라는 제 강의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교수 전달 방법,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 표정 같은 걸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특정 말에 예민하거나 안 그러면 특정 제스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트라우마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반복적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함을 섭득일 때는 분명히 접근 가능성을 높여줘야 돼요. 제 중재를 보면요. 관심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 선행사건 중재예요. 사전 전략. 그리고 회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힘들어도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볼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동기를 더 넣어줄까? 모멘텀을 살려볼까? 이런 부분입니다. 강함을 섭득은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접근을 하는데 그냥 접근하지 말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규칙 만들고 지시 따르기 통해 가지고 네가 이런 걸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못하게 하는 게 항상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거가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팩스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프리맥의 원리 제가 강의에도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토큰 경제, 예고하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 감각적인 강화가 실제적으로 중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제일 1강에서 말했던 장애의 특성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도전적 행동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거가 우선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소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 대체 감각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입에 빠는 게 있으면은 그걸 소거시키는 거 맞아요. 아무거나 넣으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입에 빨 수 있는 걸 주기는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뺑뺑 계속 뛰어나가고 돌고 각성이 높은 학생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돌게 해주는 거, 안 그러면 다른 걸 도구를 탐으로 해가지고 이 대체 감각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계속 그 순간에 대처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이거 풍부한 환경 만들기가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거나 대체 감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성, 자동 감각적에는 총량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충분히 풀 수 있는 환경 구조,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나가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자극 행동을 하진 않지만은 너무 방해가 안 될 정도의 이 정도는 할 정도로 낮춰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특히 자동 감각적인 강화는요. 저는 이게 PBS라고 하는 환경 중심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도 여기는 환경체제의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순히 그거 못하겠어는 거의 안 되는 게 이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리 지르고 있으면 쉿! 이게 관심이나 다른 게 아니고 자동 감각일 때요. 그리고 뭔가 머리털을 뽑는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뺑뺑 돈다든지 못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못하긴 하죠. 근데 다시 돌아서 계속 합니다. 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중요한 선행사건 중재에 대해서 예시를 알려드렸고요. 기능에 따른 중재, 보편적 개별 중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개 한 개 자세하게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행동을 접근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행동은요, 답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중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행동 중재를 맡기기보다는요, 기관이면 기관, 선생님이면 선생님, 부모님이면 부모님, 일정 기간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런 역량을 조금은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